이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집권할 것 같았던 미국 대선이 지난밤 크게 흔들렸습니다. 쇠락한 공장지대, 소위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이변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내주고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보통 미 대선은 당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선거 다음 날인 어제 정오 전후로는 당선자 윤곽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반나절이 훌쩍 더 지난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간밤 대선 관련된 이슈와 또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약진으로 밀리는 듯했던 바이든 후보가 밤이 지나니까 지금 다시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어제부터 상황이 여러 번 뒤집혔는데 러스트벨트 상황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낮까지만 해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는 모양새다 이랬는데 좀 많이 뒤집혔죠.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많이 했고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계를 이제 시작할 초반부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의 어떤 약진이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2016년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 7시에 위스콘신이 다시 역전이 되고 11시경에 미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스트벨트에서의 어떤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도권을 바이든 후보가 지금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박빙의 상황입니다. 270을 먼저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가 선거인단을 이게 관건인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그 270을 채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네바다와 지금 아리조나 두 군데가 확정이 되면 270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펜실베니아라든가 뭐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를 잃는다고 해도 사실상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중 지금 말씀하신 네바다와 애리조나 중에 애리조나는 사실 애초부터 경합주로 거론되던 곳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막판에 네바다주가 변수로 떠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어서 좀 유명한 주였는데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바이든 후보니까 원래 민주당 텃밭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아리조나가 오히려 공화당 텃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리조나가 선벨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사실상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것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블루 시프트 현상이 발생을 한 그런 주로 나타났고 이것이 지금 이런 초박빙의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바다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6석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결정적인 어떤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를 했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현장 투표 개표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우편 투표에서 밀리고 여기에 불복해서 법정 싸움을 가서 차기 대통령 공백 사태라는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것. 이게 사실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전에 대법원 판사가 하나 공석이 나니까 곧바로 사실은 차기 대통령한테 그 임명권을 넘겼어야 되는 건데 그걸 곧바로 임명을 하고 지금 채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연방 대법원에서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서 이걸 판결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의지가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고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편 투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를 벌써 소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시간이라든가 펜실베니아에 대해서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한 부분을 끝까지 개표를 보지 않고 사실상 중단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약간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개표가 된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해도 늦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개표 와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좀 답답한 그런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도 사실 이 개표 과정에서 꽤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상당히 늦은 밤이었던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한번 이례적으로 좀 이른 입장 발표를 하더니 조금 전에 또 두 번째 입장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 입장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것은 승리 선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승리 선언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상 지고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내심을 발휘하고 나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뭐 이게 메시지였던 것이고, 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두 번째 연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이제 승세를 굳혀가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나를 반대한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네.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고 전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실 가장 승리 선언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닌 것이고 270선을 지금 확보를 안 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승자의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하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가장 혼란이 크게 불거질 거다라고 예상됐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직에는 오르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거를 미국 내에서 가장 크게 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시나리오로 봤거든요. 이 부분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혼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상당히 대통령을 공화당으로 뽑으면 사실 상원이나 하원을 사실상 민주당에 주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굉장히 선호해요. 예. 지금 상원을 보면 공화당이 사실상 지금은 다수당이었는데 예. 지금 한 석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5석이 완전히 선언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화당 48석, 민주당 45석, 그리고 지금 무소속 2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도 유동성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민주당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공화당이 상원을 통해서 민주당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장면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뭐 금융시장 움직임을 관측하겠다는 속보도 계속해서 나왔고,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기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와 엮어서 논의를 하게 될 만한 사안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이 부분 이제 뭐 바이든 후보가 꽤나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으니 바이든 후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방위비 분담금 2020년도께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네. 타결이 안 됐거든요.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한미 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계속 유세 기간 동안에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예. 즉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돈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맹들을 어떻게 내쫓거나 아니면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동맹과의 관계를 균열시키고 나쁘게 하고 있다.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합리적인 인상분을 갖고서 조기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한 김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간 계속해서 카드를 내밀어 왔잖아요. 실제로 독일의 주동미군 규모를 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바이든 후보에서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한미군 규모라든지 혹은 뭐 전자권 환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의 성향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이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의 철수카드라든가 감축카드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5배 정도를 이제 인상을 요구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카드로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조를 선택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주한미군을 흔들면은 사실상 중국이 견제하는데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작권 같은 경우도 절차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춰진다면 그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순리대로 가는 방향으로 아마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작권과 관련해서 보면 뭐 미국에서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건 게 그렇죠. 있는데 그 조건이 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작권도 우리나라로 환수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거다. 그렇죠. 예측 그러니까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 역량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미국에게 상당히 의지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정보단을 창설을 해요. 예. 거기에서 뭐 블랙호크라든가 상당한 어떤 정보 역량을 지금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사실 미국은 스스로가 사실 전작권 전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작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대북 이슈로 좀 넘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북측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이 건너와서 뭐 우리 군이 난리가 났었죠. 뭐 10시간에 걸친 수색 작업을 통해서 잡아냈다고 하는데 지금 북미 관계를 보면은 한동안 좀 소강 상태였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만남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굉장한 강도로 으르렁대는 모습도 없고 좀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북 이슈도 좀 바뀌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대선 이후 국면을 사실 기다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협상에 아마 접근을 했을 텐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에는 완전히 협상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탑다운식으로 해서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통 크게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 스타일인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바텀업이거든요. 실무 협상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사실 전략적 인내의 어떤 전략을 가져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먼저 내건 얘기는 북한이 핵 역량을 일부 감축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네. 전제를 내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북미 협상 관계가 조금 더 완만하게 천천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뭐 잡음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갑자기 만난다, 갑자기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렇게 얘기네요. 급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차곡차곡 하나 쌓여서 뭔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일종의 우리가 인크리멘탈한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번 크게 얻어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선호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측 가능하고 천천히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바이든 후보를 좀 더 선호를 트럼프 할까요? 대통령이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뭔가를 크게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타결을 할 수 있는 예컨대 제일 원하는 게 유엔 제재를 이제 해제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 바텀업의 협상 방식은 하나하나 상당한 기간이 길어져요. 반면에 이제 탑다운식은 한꺼번에 사실상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불리한 북한의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를 빨리 해제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대화가 시작되기를 좀 바라고 있을 텐데 북한이 만약에 미국 측에서 뭐 대화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뭐 도발을 통해서 사실상의 대화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도발을 해가지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대화를 만들어가고 승기를 잡아가고 주도권을 잡아가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지금 예컨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에도 또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까지 김정은이 했던 어떤 행태를 본다면 또 다른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방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관성이라고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바이든 후보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시 도발을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진짜로 비정상 국가구나. 네. 그런데 이제 북한도 정상 국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가 미국 대선 이후에 큰 변화를 어찌됐든 맞게 되겠죠.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전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는 게 여전히 그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 같은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게 뭐 이미 겪어봤던 일인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많았거든요.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바이든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나 뭐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게 조금 더 말하자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예측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더 이상 이제 선거는 안 나갑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 방위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압박의 강도를 2배, 3배 뭐 이 정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인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바마 시즌 2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완만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방역 그리고 경제 회복에 두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갈등 부분을 애써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건한 또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바이든 정권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방역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이것도 질문을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과 경제 두 개를 놓고 무게중심을 어디에 뒀느냐를 이야기한다면 뭐 상당히 명백하게 경제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늘고 하는 모습인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무게중심을 경제에 여전히 두는 정책을 펼칠까요? 아니면 방역에 무게중심을 좀 더 두는 쪽으로 선회를 할까요? 근데 방역과 경제가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방역이 안 되면 경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앞세우느냐의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앞세워서 방역을 망가뜨리고 거꾸로 방역이 망가지니까 경제가 망가진 거거든요. 예. 이 순서를 거꾸로 갈 것이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도 유세 보면 거의 마스크를 계속 유지하고 대규모 이제 연설도 안 하잖아요. 네. 이건 이제 방역을 먼저 해서 사실상 이런 문제점들 지금 뭐 10,000명 이상 하루에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 잠재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경제 활성화하는 대로 순서를 이렇게 단계별로 가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짧게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이 운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항상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 관료들도 바로 선거가 끝나면은 아마 미국으로 가서 뭔가 상황에 대한 뭐 설명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권에 대한 이 정권의 입장들을 좀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텐데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조금 만들어가는 천천히 만들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1월 달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미국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